샬롬. 방문수전 세 번째. 지방 수령이 할 일. 경상 감사가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고을을 차례로 돌며 각 고을의 사정과 민심을 두루 살폈다. 감사 일행은 순흥부에 이르러 잠시 부석사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순흥은 물론 인근의 안동과 예천, 고을의 원까지 나와 감사를 맞이하였다. 그 덕분에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각 고을 지인도 고을 원을 따라 부석사에 모이게 되었다. 고을 원과 구시라치들이 감사를 만나러 간 사이 세 고을 지인도 서로 아는 척을 하며 안부를 나누었다. 안동 지인이 갑자기 생각난 듯 허리춤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예, 우리 숙부님이 순사또 어른을 매시고 있는 것들 다들 알지? 이건 순사또께서 수고했다며 손수 내리신 다과야. 안동 지인은 다과를 흔들며 거들먹거렸다. 사실은 감사를 모시는 구시라치가 다담상에 남아있는 음식을 슬쩍 집어와 안동 지인에게 나눠준 것이었다. 다담상이란 손님을 대접하려고 차려낸 상을 말합니다. 너희 고을엔 요런 귀한 거 없지? 어디 조금만 맛보게 해줄까? 안동 지인이 약을 올리자 순흥 지인은 배알이 뒤틀렸다. 니깟 놈이 우리 고을의 감사 어른을 모시는 아전이 없다고 깔보는 모양인데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니? 니놈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야. 너희 아전들이 우리 고을 아전들 발이나 씻겨주는 주제였다는 걸 알기나 해? 안동 지인이 발끈하였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억지도 적당히 부려야지. 그러나 순흥 지인은 콧웃음을 쳤다. 이놈아, 듣지도 못해서 고려 때 안 문성공이 바로 우리 순흥 사람이야. 그분이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떠날 때였어. 문성공이 안동을 지나게 되었지. 그때 너희 고을 아전을 불러 발을 씻기라고 했다더라. 고려사에 버젓이 올라있으니 네 숙부께 물으면 알걸. 문성공은 고려의 주자학을 들여와 일으킨 안향이다. 안동 지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순흥 지인은 고려사를 들먹이며 틀림없다고 하였다. 순흥과 안동 지인은 저마다 그렇다 아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며 점점 목청을 높였다. 예천 지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안동 지인이 다과를 갖고 거들먹거리는 데다 순흥 지인마저 제 고을 출신의 문성공을 들먹이자 저도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슬그머니 다툼에 끼어들었다. 너희들 그만해라. 그만해. 우리 고을에는 고려 때 큰 공을 세운 임대광 대감이 계시고 조선조에는 단종 임금 때 윤별동 선생이 계셨지. 성균관 대사성과 예문학 제학을 지내셨고 학문이 높아 왕세자를 가르치셨던 분이야. 또 무관으로는 황공이 창원 대도호부 부사를 2번이나 제수 받았거든. 제수란 임금의 추천을 받지 않고 바로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안동이나 순흥 따위는 우리 고를 따를 수 없지. 순흥 지인에 이어 예천 지인까지 제 고장 인물 자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점 시비를 붙인 안동 지인도 순순히 물러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고을은 말이야. 비록 문과 급제한 이가 없지만 생원과 진사, 무가를 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해. 아참, 지난번 이 인좌에 난때 큰 공을 세운 하원군 나리가 바로 우리 고장 출신인데다가
내 일가 붙이 되는 골 이렇듯 쟁쟁한데 감히 누가 우리 고를 당하겠소. 해원국 권휘학의 안동 출신으로 이 인좌의 난때 금위영 안양을 지키던 부대 구미영 교련관으로 도순무사 오명항을 따라 안성 죽산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제 안동과 순흥 예천 지인은 저마다 죽은 사람 산 사람 가리지 않고 제고장 출신의 벼슬아치와 이름난 인물들을 들먹이며 빗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서로 제고장의 으뜸이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지인은 지방 관야에서 소식을 전하고 전상품을 나르거나 잔심부름을 하던 이들이었다. 관아에서 일할 날을 따져 514일마다 한 분계가 올라 종 6품에 이르면 고된 임무를 벗을 수 있었고 더러는 지방의 작은 벼슬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나마 3년에 한 명꼴이라 기회를 잡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았다. 모두가 고달픈 신사였다. 그런 처지를 달래고 감추기 위해서였을까. 뜬금없이 시작된 말싸움이 자존심을 건 골 자랑으로 번진 것이다. 마침 감사를 모시던 비장이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다. 비장은 세골 지인이 저희끼리 옥신각신하며 떠들썩한 게 궁금하여 귀를 기울였다. 비장은 감사, 유사, 병사, 수사, 견해, 사신을 모시는 무관을 말합니다. 비장은 감사에게 새 고을 지인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것을 넌듯이 아뢰었다. 감사는 다름 아니라 암행을 다녀 이곳 사정에 밝은 박문수였다. 그래, 무엇 때문에 그리 다툰단 말이냐. 비장은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지인들에게 다투는 곡절을 아뢰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쇠골 원을 돌아보았다. 어허, 쇠골에 큰 송사가 벌어졌구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지 가려봅시다. 그저 아랫사람을 시켜 경을 치면 될 것을 쇠골 원은 저마다 민망하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쇠골 지인이 얼굴이 장뜩 붉어져라 불러왔다. 그리하여 새 지인이 고을 자랑은 감사 앞에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감사가 판결을 내렸다. 고려사에 그런 기록이 전해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오늘 듣고 보니 순흥, 안동도 대단하지만 아무래도 예천이 으뜸이구나. 그 말에 예천 지인은 으쓱하였지만 나머지 두 고을 지인은 서로 억울하다며 볼이 부었다.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박문수는 그처럼 하찮아 보이는 지인들의 다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살폈다. 뒷날 박문수는 북관 관철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곳 갑산부로 삼산 이태중이 귀양살이로 오게 되었다. 북관은 함경동 지방 관찰사 조선시대에 둔 각도의 으뜸 벼슬아치입니다. 이태중은 꼿꼿한 사람이었다. 이태중이 무과에 급제하여 지평으로 있을 때였다. 지평은 관리들의 저신을 감사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벼슬입니다. 당시 이태중은 반대파인 소론에게 몰려 누명을 쓰고 죽은 노론 사대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항소하다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한 바 있었다. 이듬해 유배가 풀리고 임금이 벼슬을 내렸지만 이태중은 끝내 받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는 선조 임금 때부터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주도권을 다투었다. 훗날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렸고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이에 반발하던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태중은 다시 벼슬길에 나섰지만 꼿꼿한 성품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이태중이 이번에는 소론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올렸다가
국관에 외진 갑산부로 쫓겨온 것이다. 이태중이 가명에 도착하였다. 가명은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야를 말합니다. 박문수는 이태중이 갑산부로 유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벼르던 잠이었다. 누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박문수가 이태중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같이 엇갈린 처지로 만났으니 세상일이 참 모를 일이요. 대감은 노론 중에서 곱고 바른 말을 잘하고 이치에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소. 나 또한 소론 중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하오. 우리가 이 외지고 험한 북관에서 얕게 만났으니 이 기회에 우리 둘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려보는 건 어떻겠소. 이태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시지요. 소론 대표 박문수가 대뜸 딴죽을 걸었다. 내가 가만히 세상에 떠오르는 말을 들으니 노론이나 소론이나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그놈이 그놈이고 다 역적이라고 함띠다. 이태중을 차분하게 받아 넘겼다. 천하의 의리는 둘이 다 옳거나 그럴 수가 없을진데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된 까닭이오. 박문수가 능청스레 이태중을 몰아세웠다. 소론은 무신년에 이인자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소. 소현 세자의 중손인 밀풍군을 앞세워 성상께 반기를 들었으니 어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소. 그렇다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노론은 어떻소. 숙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였소. 노론은 병학한 세자 훗날 정경종 세자보다 연인 궁을 지지하였으니 이는 선대께 반역을 한 것이요. 그러니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역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소. 세자는 훗날 경종이고 연인궁은 훗날 영조이고 선대왕은 경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태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론은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히고 성상께 불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노론과 소론이 어찌 같다고 말씀하시오. 이미 대감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숨기지 말라 하셨으니 바른 말을 하여도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태중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어차피 시비는 내가 먼저 붙였으니 그리합시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태중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소론 가운데 아랫사람들이 이르기를 대감은 역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태중이 싱긋 웃었다. 지난날 대감께서는 3년 동안이나 삼남의 감사를 두루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인자가 역무를 꾸미는 것을 과연 모르셨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이는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역무를 알고도 모른 척하였으니 응당 그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감을 역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아, 지난 일은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겠소이다. 이 누각이 그 유명한 낭민루요. 이름난 누각에는 끔찍한 정쟁 보아야 풍악이 더 어울리지 않겠소. 박문수는 이태중의 날카로운 추궁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과연 이태중은 원칙이 분명하여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관찰사와 귀양살이하는 저지로 엇갈린 두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접고 풍악을 울리며 하루를 지냈다. 이듬해 이태중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 그 뒤 이태중은 부교리와 황해 감사를 거쳐 평안감사가 되었다. 이태중은 평안도 가명으로 떠나기 전 주위 사람에게 말하였다. 선천부사 최진해는 성상의 외가 사람이고 중하부사 이인강은 쇠자 전하의 외척이 되지. 저들이 그 위세를 등에 업고 마치 제가 호랑이라도 되냐 거들먹 되겠지. 그런 작자들이 백성을 어찌 다스릴지 안 봐도 훤하지 않나. 내가 부임하는 대로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네. 이태중이
평안도 가명으로 부임하는 도중 중화고를 지나게 되었다. 중화부사가 찾아와 신임 감사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태중은 모른 척 물었다. 그대는 누신가? 중화부사 이인강이 대답하였다. 동궁 세자의 외사촌 되는 사람입니다. 이태중이 이 말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누구라고? 동궁의 외사촌으로 이곳 중화고를 맡고 있습니다. 중화부사는 눈치 없이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였다. 썩 물러가게. 이태중은 눈을 치켜들며 호통을 쳤다. 중화부사가 물러가자 이태중은 즉시 임금께 올리는 징계를 적었다. 중화부사 이인강은 제 본분을 모르는 데다 말을 가려하지 못하므로 바지가옵니다. 이태중은 다시 평안도 가명으로 떠났다. 이태중이 대동강을 건널 즈음 이번에는 선천 부사가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이태중이 물었다. 그대는 누신가? 최진애가 답하였다. 선천 부사이옵니다. 이태중이 소리 높여 다시 물었다. 내 어찌 선천 부사인 줄 모르겠나?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은 것이야. 선천 부사가 말하였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윈이옵니다. 다만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선천고를 맡고 있으나 저에게는 그저 과분한 소임입니다. 하오니 대감께서도 그저 선천부사 최진애라고만 알아주십시오. 소인이 친인척이라야 시정배 아니면 하찮은 벼슬아치뿐이지요. 비록 아무개 이름을 아랜다고 해서 대감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들을 아시겠습니까? 제 처지와 사람됨이 그러하오니 더 이상 물으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태중은 빙긋이 웃으며 선천부사를 대접해 보냈다. 그 뒤로 이태중은 선천부사를 달리 생각하였다. 임금의 외가 붙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높이 산 것이다. 이태중은 다른 골수령을 대할 때도 두 사람을 가려서 내치고 쓰는 것처럼 하였다. 훗날 이태중은 오조판서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판서들을 속이다. 내원 박사수는 경종 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조 3년에 승지가 되었고 대사헌 영남 안무사 황해도와 평안도 감사를 거쳐 호주판서 우참천에 이르렀다. 영남 안무사는 절도사, 감사처럼 지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벼슬을 말하고 우참천은 의정부의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하는 벼슬을 말합니다. 영조의 명으로 송인명과 함께 이 인조의 난을 밝힌 감남록을 지었고 그림에도 뛰어났는데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렸다. 그러나 박사수는 성격이 급한 게 흠이었다. 어느 날 박문수는 박사수가 메고 있는 각근을 보았다. 귀한 폐물로 장식한 아름다운 각근이었다. 볼수록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저거 제게 주시지요. 그거 제게 주시지요. 그러나 박사수가 선뜻 내줄 리 없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각근인데 어림도 없네. 그럴수록 박문수는 그 각근이 더 탐났다. 하지만 이리 구슬리고 저리 구슬려 보아도 박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문수는 꾀를 내었다. 박문수는 하인 둘을 박사수 집에 보냈다. 저희 대감마니께서 각근을 받아오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고? 누구 맘대로 각근을 가져가? 영성군은 그리 실없는 사람인가? 박사수는 호통을 쳐서 박문수가 보낸 하인들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하인이 찾아왔다. 영성군 대감께서 전하시기를 내연 대감은 구두쇠 노랑이 좁쌀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어라? 박사수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박문수의 하인 둘이서 찾아와 한 사람은 얼으며 사정하였고 다른 사람은 반대로 화를 내게 하였다. 박문수가 미리 일러준 대로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박사수를 찾아가 어르고 약을 올리며 박사수를 부채질하였다. 마침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박사수가 발끈하였다. 박사수는 각건을 마당에 팽개치며 씩씩거렸다. 에이, 이까짓 거 가져가라, 가져가. 박문수의 하인은 각건을 집어들고 그대로 꽁무니를 뺐다. 박사수는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뒤늦게 후회를 하며 단식하였다. 그것 참, 내가 영성군 술수에 깜빡 넘어가고 말았네. 박사수는 부랴부랴 사람을 시켜 박문수의 하인을 뒤쫓았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박문수는 박사수의 가끔만 탐낸 게 아니었다. 박사수에게는 귀한 폐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필 박문수에게 자랑하였다. 이 폐물은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폐물일세.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폐물을 손에 넣기 위하여 요리조리 궁리하였다. 그렇지. 내온 대감이 유난히 학을 좋아하렸다. 박문수는 제 집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 집에 백학이 있지. 치자 열매로 깃털을 노랗게 물들여 놓게. 하인은 영문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 영락없이 황학이 되었구나. 박문수는 털을 누렇게 물들인 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문수는 그 학을 뒤뜰에 풀어놓고 뒤뜰 정자에 술상을 차려 놓으라 일렀다. 그날 박문수는 박사수를 집으로 불러 대접하였다. 정자에서 둘이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황학 한 마리가 소나무 사이에서 아른거렸다. 박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만, 저건 황학이 아닌가? 신선이나 타고 다닌다는 선악이 분명한데 공은 어디서 저런 귀한 영물을 얻었는가? 박사수는 치자로 노랗게 물들인 학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흥분하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대답하는 대신 하인을 불러 꾸짖었다. 어찌 귀한 선악을 풀어놓아 소란스럽게 하느냐. 빨리 우리에 가두어 놓게.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급히 물러났다. 그럴수록 박사수는 더 안달이 났다. 이보게 영성군, 어찌된 영문인가? 그 황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게. 박문수는 느긋하였다. 허허, 대감, 하찮은 짐승에 뭘 그리 미련을 두십니까? 박사수가 계속 간청하여도 박문수는 딴청만 비웠다. 박문수가 끔찍도 하지 않자 박사수는 그만 버럭 화를 내며 일어섰다. 에이, 못쓸 사람, 자네와 나 사이에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두지 않겠네. 박문수는 그제야 짐짓 못 이기는 척 고분고분 말하였다. 풍악산 금강산에 친한 벗이 사는데 어느 날 영랑 고개에서 저 학을 잡았다고 합니다. 3장에 넣어 제가 보냈는데 그 중에 애지중지 기르며 정이 들었지요. 아주 귀한 영물이라 뒤뜰에 꼭꼭 숨겨둔 것입니다. 대감께서 이미 보셨으니 할 수 없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하인을 불러 학을 섬돌 앞으로 몰고 오라 하였다.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왔다. 박사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이보게, 내가 천금 값어치가 있는 폐물이 있지 않나? 그걸 이 황학과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러나 박문수는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신선이나 기르는 황학을 어찌 그갓 폐물과 막 바꾸겠습니까? 박사수는 눈앞에 자꾸 황학이 어른거려 마음이 다급하여졌다. 폐물보다 귀한 것이 또 있네. 하루에 300리는 거뜬히 달리는 좋은 말일세. 그 말도 얹어줄 테니 황학을 내게 주게. 그러나 박문수는 속 시원히 대꾸하지 않고 요리조리 딴청을 피웠다. 약을 올릴 대로 오른 박사수가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에이, 그래, 그만두게, 그만둬. 박사수는 얼굴이 푸르락해서 서둘러 돌아가려 하였다. 박문수는 그제야 박사수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이고 대감 고정하십시오. 제가 비록 선악을 내드리는 것이 영 아쉽고 내키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대감과 저의 의리를 끊을 수는 없지요. 박사수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밝아졌다. 그러더니 하인을 보내 자기 집의 배물과 말을 서둘러 가져오게 하였다. 박사수는 그것들을 냉큼 박문수에게 떠넘기고 황학을 빼앗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행여 박문수의 마음이 바뀔까 그 길로 박문수의 집을 나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한 황학을 보고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 세장에 꼭꼭 숨겨두도록 하게 박사수는 하인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고 길을 재촉했다. 박사수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문수는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뒤 큰 비가 왔다. 귀한 선악인 줄 알고 가져간 학이 비에 젖어지자 물이 빠지니 황학은 무슨. 박사수는 그제야 제가 속은 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마다 허리를 꺾으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문수는 익살스럽고 깨가 많아 이런 일을 곧잘 꾸미곤 하였다. 하루는 가난하고 늙은 먼 친척이 박문수를 찾아와 푸념하였다. 저희 집 사정이 이러하니 이 공경을 어찌 벗어난단 말입니까? 대감께서 좀 살펴주십시오. 박문수가 듣기에도 가난한 친척의 처지가 닥하였다. 만약 벼슬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빈궁한 처지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소. 친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벼슬이요? 그러면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있으리까? 그런데 제가 무슨 수로 벼슬을 한단 말입니까? 박문수가 빙그레 웃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친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박문수가 다시 말하였다. 내일 풍원군 대감이 올 거요. 겹방에 있다가 풍원군이 오거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오. 가난하고 늙은 친척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풍원 부원군 조현명은 이 인좌 난때 박문수와 함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공을 세운 인물로 이때 이조 판서를 지내고 있었다. 이튿날 박문수는 술상을 차려놓고 조현명을 불렀다. 조현명이 호기롭게 껄껄거리며 사랑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박문수가 손을 휘휘 저으며 크게 웃지 말라는 신용을 하였다. 조현명이 웃음을 뚝 그치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폈다. 오늘따라 영성군이 왜 이리 몸가짐을 삼가는가? 무슨 일이 있나? 박문수는 손가락을 입에 세우고 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호남에 사는 친척 어른이 찾아오셨네. 학식과 덕망이 높아 사리가 밝고 분명한 분이라네. 마침 겹방에 계시니 수선 떨지 말게나. 그때 기다렸다는 듯 겹방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뭇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벼슬아치가 어찌 이리 말과 몸가짐을 상가지하나 요란하고 부산스러운가. 박문수가 냉큼 허리를 숙이고 겹방으로 들어갔다. 고정하십시오 어르신. 마침 허물없는 벗이 찾아온 까닭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겹방에서 나누는 말이 조현명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아무리 허물없는 지난 벗이라도 그렇지. 그럴수록 마땅히 서로 공경하여 언행을 삼가는 것일세.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박문수가 공손히 대답하고 물러나왔다. 그러자 조현명은 조금 전과는 달리 자세를 바로 하고 박문수에게 은근히 물었다. 저 어른의 함자가 어찌 되는가? 박문수가 소리를 낮춰 친척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조현명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처음 사랑에 들어설 때와는 사뭇 다르게 겹방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하였다. 조현명이 돌아가자 박문수는 가난하고 늙은 친척에게 말하였다. 이제 곧 무슨 벼슬이든 얻게 될 것이니 이 일로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었으면 좋겠소. 며칠이 지나자 과연 가난하고 늙은 친척에게 감역이라는 벼슬이 내려졌다. 감역은 궁궐이나 관청의 공사 감독을 말합니다. 조현명은
박문수의 집에서 겪은 일로 박문수의 먼 친척이 그만한 품행이라면 그 자리를 맡길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원수 집안 숙종 임금의 왕비 인현 왕후는 왕자를 낳지 못하였다. 그러는 동안 후궁 소위 장씨가 왕자 윤을 낳아 희빈이 되었다. 숙종은 왕자 윤이 갓 3살이 되었을 때 세자로 삼으려 하였다. 당시 노론의 송시열은 세자 책봉을 반대하다 죽음을 당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세자는 병약한 데다 대를 이을 자식마저 얻지 못하였다. 숙종 임금이 늙고 눈병 때문에 나랏일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자위정 이명을 따로 불렀다. 그 일을 두고 훗날 사람들은 말하였다. 숙종이 이명에게 일러 만일 병약한 세자가 달인하면 다음 왕위를 숙빈 최씨가 낳은 연인궁이 물려받게 당부하였을 것이라고. 숙종은 그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 왕을 대신하여 나랏일 돌보는 일. 언제부터인가 조정은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궁을 지지하는 노론 세력으로 나뉘었다. 숙종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세자 윤이 조선의 20번째 임금 경종이 되었다. 경종이 즉위한 이듬해였다. 노론 쪽 신하들은 임금이 병약함으로 일찍 후사를 정하자고 하였다. 경종은 선뜻 연인궁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노론은 영인군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하였다. 그러자 소론 쪽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가 워낙 드세자 경종은 연인궁의 대리청정을 거두었다. 소론의 공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인궁의 대리청정을 건의한 이명, 김창집, 조태제, 이건명 등 노론의 4대신을 탄핵하고 유배 보낸 것이다. 다음 해에는 기어코 피를 부르고 말았다. 소론은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는 역무를 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 일로 유배를 갔던 노론의 4대신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정에 남아있던 노론 신하들도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로 조정은 온통 소론 세상이 되었다. 권력을 쥔 소론은 반대파를 가혹하게 단합하였다. 그러나 경종은 즉위한 지 4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뒤를 이어 연인궁의 왕위에 오르자 상황이 바뀌었다. 연인궁을 지지한 세력은 노론이었던 것이다. 새로 즉위한 영조는 그동안 노론과 소론이 벌린 반목과 다툼, 반대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론소론 가리지 않고 신하를 고루 등용하는 이른바 탕평책을 펼쳤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노론은 억울하게 죽은 4대신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였다. 특히 조태채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이가 많았다. 이 우당 조태채 일가는 원래 소론 쪽이었다. 그러나 당파를 떠나 노론 쪽 주장이 옳다 하여 이명, 김창집, 이건명과 함께 뜻을 같이 하였다. 그 때문에 소론의 미움을 받아 유배지 진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조태채를 비롯하여 지난날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의 명예와 벼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안 된다의 주장으로 조정은 다시 시끄러웠다. 끔찍한 권력 다툼이 되풀이 되는 듯하였다. 박문수는 그때까지 소론 쪽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런데 조정은 다시 노론 세상이 되었다. 그나마 영조가 탕평책을 펴면서 겨우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박문수가 대궐에서 숙직을 하던 날이었다.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콩나물 반찬이 나왔다. 박문수는 콩나물 집어 대가리만 뚝뚝 떼버렸다. 곧 넋이 나간 듯하였다. 이상히 여긴 동료가 물었다. 어찌 그러시오? 박문수는 그제야 화들짝 깨어난 듯 정색을 하였다. 아, 콩나물 대가리 말인가? 콩나물 대가리야 어차피 떼버리는 게 아니던가? 박문수는 이렇게 얼버무렸다. 그러고 보니 콩나물을 한자로 쓰면 태채였다. 생각해보니 조태채는 도량이 넓고 생각이 깊으며 해악이 넘친 장부였다. 비록
소론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인품과 충절은 여러 신하가 따를 만하였다. 박문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초태제의 아들 관빈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날 관빈이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상소를 한 일로 관빈을 경계하던 신하들이 그를 극경에 저하라며 들고 일어났다. 그때 박문수가 나서서 아뢰었다. 관빈이 크나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지금 빌미가 되는 일쯤은 죽일 만한 죄가 되지 않사옵나이다. 임금이 물었다. 관빈은 경의 원수가 아니오? 관빈은 소론의 반대파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문수가 다시 아뢰었다.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달라 원수가 될 수는 있으나 사사로운 일로 큰 판단을 그르칠 수는 없사옵니다. 성상께서 기어이 관빈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신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죽이시겠다고 하옵소서. 임금은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관빈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훗날 판서에까지 올랐다. 관빈이 세상을 뜨자 박문수는 그 성가를 찾아갔다. 내가 이 집안과는 대대로 원수 사이일 수 있으나 돌아가신 분과 나란 일을 함께 맡아 한 인연이 있네. 그런 분이 눈을 감으셨는데 내가 어찌 곡을 하지 않을 수 있나 하여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고 전해주게. 관빈의 아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직접 나와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박문수가 곡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박문수는 아주 지난번이 죽은 것처럼 그슬피 곡을 하였다. 곡을 마치고 나서 박문수는 아래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 관을 내오게. 내가 저 관을 부수고 그 안을 보아야겠네.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관빈의 아들에게 주르르 달려가 전하였다. 그러나 관빈의 아들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라. 박공이 우리 집안과 원수이긴 하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엿보일 뿐은 아니다. 뭔가 곡절이 있을 게야. 머뭇거리던 하인들이 결국 관빈의 관을 번쩍 들어 뜰로 내왔다. 박문수는 관빈의 관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말하였다. 관을 열고 위쪽 너를 잘라보게. 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자 널 속에서 무엇인가 턱 하고 걸리는 게 있었다. 한치쯤 되는 부러진 낫이었다. 나무를 벨 때 낱날이 부러져 나무에 박힌 것이다. 모수가 그것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난 뒤 낱날이 박힌 그대로 관을 짠 것이다. 박문수가 관을 짠 목수를 불러 꾸짖었다. 이는 한나라 중신의 관이다. 그런데 니놈은 나무에 낱날이 박힌 것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관을 짰구나. 돌아가신 분의 넋이 깃드는 집인데 이놈의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러하냐. 이래서야 돌아가신 분이 어찌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느냐. 박문수는 다시 관을 짜게 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이 일로 두 집안이 드러나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서서 힘껏 도와주었다. 북관 여걸의 무덤. 박문수가 임금의 영으로 북관을 살피러 갔을 때였다. 길가에 무덤 하나가 덩그러이 쌓여 있었다. 박문수가 이상하여 아랫사람에게 물었다. 저게 누구의 무덤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무덤을 쌓았을꼬? 저 무덤 말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지요. 관양 이광덕은 경종 2년 문과에 급제 세제를 교육하는 서강원 설서가 되었다. 훗날 영조 임금이 될 왕 세자 연인궁은 스승인 이광덕을 믿고 의지하였다. 병약한 경종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세상을 뜨자 연인군이 새 임금이 되었다. 당시는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이 심하였다. 이광덕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른바 탕평주의자였던 것이다.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시절 소론으로 밀려났던 노론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이에 위기를 느낀 소론에게 이 광덕은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그런가 하면 노론도 탕평주의자인 이 광덕을 따돌리고 멀리하였다. 일찍이 이 광덕은 전라도 관철사로 있을 때 이 인좌를 따라 난을 일으킨 무리를 진압하였다. 노론은 당시 이 광덕이 관철사로 있으면서 인좌의 모의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모함을 하였다. 이 광덕은 이 일로 임금의 미움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 광덕이 암행어사로 북간에 갔을 때였다. 이 광덕은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여러 고을을 돌았다. 북간의 수령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백성은 어떤 고투를 겪는지 살피고 헤아렸다. 이 광덕이 여러 고을을 거쳐 함흥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제 곧 성 안으로 들어가 어사 출도를 할 것이니 우선 몇 명만 나를 따르라. 해가 저물 무렵 이 광덕은 아랫사람 몇 명만 단출하게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안 백성이 끼리끼리 모여 웅성대며 부산스러웠다. 이 광덕은 무슨 일인가 하여 수군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사가 도착하셨네. 곧 어사 출도를 하실 걸세.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광덕은 아무래도 이상하여 아랫사람들을 다구쳤다. 이제껏 여러 고를 두루 다녀도 어사의 소임과 신분이 이렇듯 함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헌데 저렇듯 백성이 미리 알고 시끄럽게 떠드니 괴이한 일이구나. 혹시 너희가 가벼이 입을 놀리거나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어사를 따르던 이들도 영문을 몰라 뒤통수만 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일단 성 밖으로 나가 어찌된 사정인지 먼저 가려보아야겠다. 그러나는 어쩔 수 없이 어사 출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광덕은 성 밖으로 나와 저를 따르던 나머지 수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 중에 누군가 막중한 본분을 잊고 우리의 신분과 소임을 흐르지 않았느냐? 하지만 모두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그거 참 괴이한 일이구나.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 광덕은 결국 어찌하여 신분이 드러났는지 밝혀낼 수 없었다. 며칠을 기다리다 마지 못하여 성 안에 들어가 어사 출도를 하였다. 이미 어사 출도를 짐작하고 있던 관아에서 그리 놀라지도 않은 눈치였다. 이 광덕은 관아의 일을 살핀 다음 따로 구실 아치들을 불러 물었다. 너희는 장차 내가 올 줄을 어찌 알았느냐. 구실 아치 하나가 아래었다. 그 일로 성한 백성이 모두 떠들어 했습지요. 하지만 누가 맨 처음 그리 말한 줄은 저희도 알지 못하나이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럼 그 말을 처음 퍼뜨린 자가 누구인지 은밀히 알아보아라. 어사의 영으로 관원들이 성안 곳곳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실아치가 돌아와 아뢰었다. 분부하신 대로 어찌하여 그런 소문이 났는지 알아보았나이다. 헌데 참으로 맹랑한 일이 아닐 수 없사옵나이다. 어사또께서 출도하실 것이라고 맨 처음 말하니는 그게 구실아치가 머뭇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인고? 구실아치가 황송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렸다. 저 다름 아닌 7살 난 가련이라는 계집아이옵니다. 하여 그 여자를 찾아 데려오기는 하였습니다. 이 광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7살 난 계집아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아무튼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구실아치가 정말 17살 된 계집아이를 데려왔다. 총명하게 보이기는 하였으나 듣던 대로 아직 나이 어린 계집아이였다. 허허, 그거 참. 이제 가채 어미의 포대기를 벗어났을 아이가 아니냐. 가련이라고 하였겠다. 네가 정녕 내가 어사인 줄 알아보았느냐? 가련이 또박또박 대답하였다. 끝.